예, 안녕하세요. 윤태영입니다. 예, 제가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한테 무슨 도움이 될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앞에 강사들이 다 좋은 얘기입니다. 했을 거고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 앞에 백이찬 소장하고 우리 강홍국 씨가 강연했죠. 예, 두 분이 이미 좋은 얘기는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괜히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괜히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왔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금 요새 목소리가 안 좋은데 이 앞에서 또 좀 소리가 있어서 저 목소리 이길 만큼 제가 목소리 좀 세게 질러야 되는데 목소리가 좀 불편한 상태라서 좀 나긋나긋하게 얘기하더라도 의사 선생님이 좀 이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좀 나긋나긋하게 얘기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강연도 잘 못하는 사람이 나긋나긋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졸리실 것 같은데 다행히 바깥에가 이제 좀 소란스러우니까 졸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하여튼 도움되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다 보이시나요? 이게 뭐 준비했던 자료인데 제 글자가 굉장히 작네요. 생각보다. 제가 당사에 들어와서 이런 거 해본 적이 처음이라서 당의 구조를 잘 몰라서 네. 저기 게다가 김대중 도서관이라고 써 있는데 저는 처음 장소가 김대중 도서관인 걸로 알고 장소를 했다가 이것도 못 바꿨네요. 어쨌든 오늘 제목이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이거는 주최 측에서 지어준 제목이고요. 제가 원래 강연을 요새 많이 하고 다니긴 하는데 제 강연은 주로 설득하고 소통하는 말하기와 글쓰기입니다. 근데 바로 앞에서 한 강원국 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말과 글에 대해서 다 한다고 해서 저는 강제로 이걸 떠맡았는데 자신이 없어요. 원래 제가 예전에 기록이라는 책을 한번 냈을 때 노 대통령님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고 다녔는데 그로부터 한 2년, 한 3년 동안은 말과 글에 대해서만 강연을 했었어가지고 새로 이제 이걸 짜야 되는데 좀 자신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뭐 이래저래 말과 글에 얽힌 에피소드와 이런 걸 다 섞어서 두루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강연을 다니진 않고요. 예전에 노 대통령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번 좀 뭐 이렇게 술도 약한데 술을 열심히 먹다가 밤낮으로 먹다가 이제 한번 좀 쓰러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죽을 뻔하다가 그때 이제 그러니까 뇌출혈이 와가지고 크게 한번 아팠었는데 딱 그 정도 아프고 이게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생각이 노 대통령께서 얘가 기록을 했던 친구가 일은 안 하고 자꾸 이제 술만 먹고 있으니까 경고를 주신 걸로 생각하고 일어나서 이제 다시 병원에 퇴원해가지고 이제 글을 열심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기록이라는 책을 한번 냈는데 노 대통령님의 에피소드와 이제 리더십 스타일 이런 것들을 두루 정리했던 책입니다. 그 책이 꽤 잘 팔렸어요. 한 3만 부 정도 팔렸습니다. 그래서 기가 살아났죠. 네, 그 책이 팔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같은 출판사에서 노 대통령님 시절에 글도 쓰고 했었으니까 글쓰기 책을 한번 내는 게 어떠냐 그래가지고 글쓰기 책을 자신 있게 그때 마침 앞에서 강연한 강원국 씨의 대통령의 글쓰기도 잘 나오고 그래서 윤태영 이름 붙이고 윤태영의 글쓰기 노트라는 책을 과감하게 냈다가 망했습니다.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이건 내 노하우가 아니구나 하고 이제 우울해하고 있는데 한 1년 후에 다른 출판사에서 윤태영이라는 이름 갖고 하니까 안 되지. 역시 당신은 대통령을 팔아야지 좀 되지 않겠어 해가지고 이제 이 대통령 이름을 팔자 해서 노 대통령님이 얘기하고 말하셨던 쓰고 하셨던 이런 내용들 갖고 책을 하나 새로 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도 글과 말의 영역이 요새는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 붙이다 대통령의 글쓰기는 이미 나와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통령의 말하기 이렇게 책을 냈더니 다시 대박이 났어요.
요새는 뭐 영화는 한 달 안에 거의 뭐 1,000만 관객이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최근 한 3개월 정도 팔립니다. 강원국 앞에 강연한 강원국 시책 같은 거는 뭐 며느리 뭐 스테디셀러가 되지만 보통 제가 한 3개월 팔면은 거의 이제 끝물이죠. 3개월 팔고 다 끝날 무렵에 마침 최순실 씨 사태가 터지면서 리더의 말과 글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강원국 씨 책도 많이 팔렸지만 제 책도 덩달아 다시 한 3만 부를 더 팔았어요. 재작년에. 그래서 그해 겨울은 제가 비교적 따뜻하게 살고 작년에는 강연도 많고 이렇게 이제 강연을 많이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제 목소리 원래 좀 떨리는 목소리고 대변인 시절에도 그래서 와서 발표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대변인이 이렇게 목소리가 떨어 이렇게 막 이런 비난을 많이 듣긴 했는데 목소리가 좀 상당히 약했는지 하여튼 요번에 감기 걸리면서 목소리가 많이 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노 대통령이 옆에서 우리 아까 저 강원국 씨가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재임 시절의 연설은 자기가 다 썼다. 네, 사실 그대로면 저는 연설을 노 대통령님 시절의 연설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 노 대통령님을 모시고 있을 당시에 제 직함들입니다. 요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은 이 소개하는데 지금 1시간 반 강연 시간에 한 1시간 정도 갈 것 같아요. 뭐 주최 측에서 원래 뭐 소개도 해주시지만 어디 가나 제 소개하는데 1시간 동안 나머지 텍스트는 거의 뭐 금방금방 얘기해도 되는 정도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 직함을 설명드리는 걸 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부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얽혀 있는 얘기들을 해드리면은 저는 원래는 88년 지금부터 딱 30년 전에 국회 비서관으로 국회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학생운동 전력 때문에 어디 취직도 안 되고 그러던 차에 88년부터는 그때 이제 87년 6월 항쟁으로 그러니까 직선제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회도 권한이 많이 세졌어요.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서. 그래서 지금은 뭐 국회의원 보좌관실이 뭐 4급도 2명, 5급, 6급, 7급, 뭐 9급 이렇게 있지만 그때는 5급, 6급, 7급, 9급이 있던 방에서 다 4급이 한 명 늘어나면서 5급이 4급으로 승진하면서 뭐 5급짜리가 많이 벼었을 때요. 그러면 그때 국회가 정책 국회로 많이 바뀌면서 이제 그전에는 가방 들고 쫓아다니는 게 비서들의 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뭐 질의서도 쓰는 참모들 이런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글 쓰는 비서로 주로 들어갔습니다. 5급 비서관으로 따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뭐 상대방 욕하는 것도 많이 써야 돼요. 일단 상대방 욕하는 걸 잘 쓰면 이게 좀 돋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그리고 딱 정해진 형식이 있죠. 성명서. 이번 사태는 당신들 책임이고 앞으로 몇 월 며칠 언제까지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생기는 모든 사태는 당신 책임이야. 이런 것도 써야 되고 그다음 뭐 기자회견문, 대정부 질문 이런 것도 써야 되는데 때로는 수필이나 이런 것도 써야 돼요. 의원님 자격 모시는 의원님의 고등학교 회보, 동창회보, 뭐 대학교 동창회보 이런 데서 수필도 써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의원님이 다 이렇게 비서들 모아놓고 이렇게 보다가 우리 방에서 글 쓰는 사람은 자네뿐이니까 자네가 당연히 써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수필도 써야 돼요. 그러면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뭐 이렇게 시작하는 수필도 써서 의원님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얘기 다 버무려가지고 끝은 또 멋있게 오늘 오시는 손님을 위해서 하얀 모시수건을 준비해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써서 이게 올려야 돼요. 그러면 잘 통과되던 편이었어요. 저는 주로 소심한 편이에요. 제가 굉장히 정치판하고 좀 안 어울리는 캐릭터인데요. 굉장히 소심한 캐릭터인데 내일이 마감이면 한 4, 5일 전에 원고를 미리 써둬요. 그러나 결제는 반드시 하루 전날 저녁 때 의원님이 퇴근하실 무렵에 이건 내일 마감입니다 하고 올려드리거나 모시는 의원님이 지역구 가시려고 비행기 타러 저 김포공항에 가시면 일부러 사무실에 하루 종일 얼굴 보고 있다가 일부러 공항에 쫓아나가가지고 거기서 이건 내일 마감인데 결제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올려서 통과를 많이 받았어요. 뭐 격가지로 노하우가 하나 있다면 윗분들은 절대로 완전 무결한 원고를 좋아하진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눈에 잘 띄는 곳에 옷자나 탈자 하나가 있는 걸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지적할 거리를 하나 만들어 드려야 이거 지적하면서 자네 이것도 못 봤어 하면서 내 눈에도 보이는 걸 못 보다니 다음부터 잘해 하고 공부는 통과시켜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예. 윗사람이 지적할 거리 남겨두는 게 좋다. 그렇게 한 10년 동안 정치권에서 글을 써오다가 2000년 말에 노무현 캠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전에 뭐 노무현 의원님하고 이래저래 인연이 있어요. 뭐 출마하실 때면 카피도 많이 써드리고 처음 자서전인 여보나 좀 도와줘라는 걸 낼 때는 원고의 절반을 제가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인연이 있었는데 정식으로 캠프에 들어간 거는 그때 2000년에 처음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88년에 들어갔을 때부터 그 방가 청문회 스타로 떴을 때 제가 가서 인사를 미리 드렸어요. 저렇게 좋은 분은 미리 인사를 드려 친하게 지내야 돼 하고 이렇게 가서 그 방에 찾아가가지고 인사드려. 왜냐하면 그 방에 마침 보좌관과 비서관들이 제 친구 후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처음 뵀을 때는 굉장히 놀랐어요. 제 친구가 보좌관이었는데 며칠 잠수를 탔던 모양이에요. 요새 말로.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와서 얘기를 비서실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청문회 스타로 뜬 노무현 의원님이 탁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잘 됐다 인사해야지 하고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제 친구 보고 잠수를 탔던 친구한테 거의 강한 부산 사투리를 섞어가면서 거의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내가 잘못 왔구나. 마침 인사를 드려야 될 때 잘못 왔구나 했는데 더 가관인 거는 내 친구가 거기다 대고 거의 맞짱을 뜨더라고요. 같은 위치 부산 사투리 쓰면서 막 뭐 그런 거 갖고 그러시냐는 등 하면서 이렇게 막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가 겹쳐 있는데 그 방 분위기가 그래요. 이게 의원님과 비서들 사이가 거의 격의가 없는데다가 또 하나는 이제 부산 사람들 특유의 이만큼 얘기해도 될 거를 그냥 뭐 톤 높여서 뭐 얘기하는 그게 이제 겹쳐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방은 다른 방보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아까 얘기한 정식 공무원직 티어, 별정직 공무원직 티어보다 사람들 더 많이 썼어요. 근데 월급을 다 걷어서 똑같이 쪼개서 나누면서 더 많이 쓴 거죠. 그러니까 저보다는 다 월급들 적게 받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의원 방에서 이게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쪼개서 나눠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방이 거의 없었는데 그 방은 거의 모든 비서들이 똑같이 나눠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월급을 더 적게 받는데도 왜냐하면 모시는 의원님이 이렇게 잘 나가는 의원이니까 어깨에 힘이 팍팍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 다른 의원실은요. 이게 의원회관이 요 앞에 국회 앞에 저 KBS 아파트 영구동에 있어요. 지금 아파트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는데 한 아파트 한 5채가 있는 그 방을 거기를 이제 의원회관 사무실로 썼는데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아파트들이죠. 그래서 저만 해도 4층, 뭐 5층 이런 쪽에 근무했는데 의원님 오실 때쯤 되면 미리 전화가 오면은 4층 내려가서 의원님 차 올 때 가서 기다렸다가 문 열어드리고 같이 이렇게 졸졸졸 쫓아서 와야 돼요. 또 퇴청하실 때는 또 쫓아서 내려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방은 노무현 의원 방은 그런 게 없어요. 그다음에 뭐 맨날 넥타이 꼭 메고 와야 되는 그런 것도 없고 사람들이 다 그 방에서 너무 자유롭게 뭐 이런 차림으로도 일하고 때로는 비서실이 너무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 방은 좁았거든요. 그래서 비서실이 사람은 근데 많이 썼으니까 방이 좁으면 의원님 방에 들어가서 책상 하나 놓고 앉아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다른 사람하고 이거 웬만한 의원실들은 거기서 의원님이 다른 오는 손님하고 또 밀담도 해야 되고 뭐 긴한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방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안에까지 그 비서가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있게 그렇게 해놨어요. 가서 일하고 싶었죠. 근데 10년 만에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러냐? 10년 동안 그만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방을 떠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4년 저기 할 때는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있었고 그 다음에 3당 합당 반대하면서 떨어지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당신이 먹여 살릴 이제 직원들 데리고 있기는 어려우니까 또 쫙 흩어졌다가 부산시장 선거 뭐 이런 거 하면 다시 쫙 모였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떨어지니까 다시 또 쭉 흩어졌다가 이러다가 모이고 떠나고 모이고 떠나고 이걸 반복하다가 이제 2000년에는 캠프를 대대적으로 꾸리기 시작하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 공간도 생겨서
가서 이제 원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정치인들 모시기랑 똑같이 원고를 미리 내일이 마감이 원고를 미리 써놓고 2건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에 캠프에 들리셨어요. 이 앞에 금강 빌딩이 저희 이제 캠프였는데 경선을 준비하다. 오신 김에 원고를 이제 내일이 마감이니까 이거 결제해 주십시오 하고 원고를 딱 들이밀었죠. 그랬더니 앞에 원고를 한 5줄 읽고 나서 정확히 한 5줄 정도 읽으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딱 덮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윤태영의 글이지 노무현의 글이 아니야. 이거는 노무현의 이름으로 내보낼 글이 아니야. 하고 바로 비토를 놓으셨어요. 제 정치권 들어서 12년 동안 글 쓰면서 윗분한테 바로 그렇게 면전에서 거절당한 거 처음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야 이거를 뭐 이렇게 고치자. 당신 마음에 안 들면 이건 좋은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식의 얘기가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바로 면전에서 이거는 절대로 내보낼 수 없는 내 이름으로는 내보낼 수 없는 글이야 하고 딱 일어나시더니 나가버리시더라고요. 큰일 났죠. 다 내일이 마감인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다른 것에 글 쓸 때 뭐 원고 청탁이 들어오면 다 제가 알아서 기획하고, 알아서 취재해가지고 써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이제 통과가 됐었는데, 말투가 그 학생 운동을 했던 그 경력이 남아 있어서 그 글도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저 멀리 관악산 위에 붉은 태양이 떠오르면 이슬에 젖은 서울의 대지가 뭐 용트림치고 이런 거 있죠. 알맹이는 없는데 수사는 잔뜩 많은 이런 표현들. 그 노무현 후보는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런 거. 딱 핵심만 간단히 있는 얘기들 굉장히 좋아해요. 일단 그런 문투부터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당신이랑 상의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마음대로 써간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도 X. 그러니까 다급해진 게 저죠. 그래서 이게 쫓아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랬더니 그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매 주말마다 민주당 청원 연수원이 있어요. 청원에 충청북도 청원에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충청북도 청원에 연수원이 있는데 거기서 매 주말마다 전국의 당원들이 순번으로 들어와서 연수를 받아요. 거기 단골 강사가 노무현 장관이었어요. 그때 매 주말마다 강연을 하셨어요. 한 2시간짜리 강연을. 청원까지 차를 타고 내려가셔가지고 강연하시고 매 주말마다 올라오셨는데 나중에 경선에서 승리한 원동력이 그때 매 주말마다 거기 가서 당원들을 만난 게 원동력이었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저보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당원들 대상으로 매 주말마다 강연하는 그 내용이 내가 진짜로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고 글을 쓴다면 하고 싶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를 녹취를 풀어서 그걸로 원고를 만들어 오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감 하루 앞두고 그날 밤에 부랴부랴 지금 없어진 카세트 테이프를 풀어가지고 녹음된 걸 풀어가지고 그걸로 원고를 만들어가지고 다음날 갖다 드렸더니 바로 오기를 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언어로 얘기하는구나. 결코 남의 써준 거를 읽는 게 아니라 당신의 언어로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알게 됐는데요. 제가 써서 올린 비유, 뭐 원고할 때 제 마음대로 생각해서 써서 올린 비유, 예를 들었던 위대한 철학자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전과 응전에 이런 거 올리면 당신 생각이 동의하지 않는 건 다 빼는 거예요. 여러분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처칠 수상이 이제 수상이 되는 과정, 2차 세계대전 중에 수상이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그 영화 보면요. 그 유명한 처칠의 연설이 작성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나오는 조연이 몇 명이냐? 딱 한 명이에요. 딱 한 명. 타이피스트, 여자 타이피스트 한 명뿐입니다. 연설에 도움을 주고 같이 토론을 하고 이러는 보좌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연설을 처칠이 혼자서 구술하고 타이피스트가 그걸 계속 쳐가지고 다시 갖다 드리면서 피드백하면 그걸 보고 다시 고쳐서 새로운 구술을 하고 이 과정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 명연설이 다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도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언어로 얘기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 그래서 후보 시절에는 제가 연설문 팀장을 맡았는데 그렇게 해서 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설문 팀장 맡긴 했는데 중요한 연설은 제가 거의 못 썼어요. 이게 뭐 출정 선언을 하거나 뭐 TV 연설, 나중에 본선 TV 연설 이런 거 할 때는 거의 제가 못 썼어요. 왜냐하면 제 문투는 여전히 그런 쓸데없는 군더더기 수사들도 많고 제가 하고 뭐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이런 얘기들도 많고 그래서 그게 다 잘렸어요. 결국은 기자 출신들이 많이 썼어요. 중요한 연설은 기자 출신들의 글은 담백하잖아요. 기사체라는 게 짧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내기에 굉장히 좋은 문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병환 비서실장 이런 분이 중요한 연설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러다가 딱 당선이 되셨습니다. 당선이 되셔서 저는 우리 비서관이 저는 처음에 노무현 후보 캠프에 들어갈 때는 사실 그게 40대 초반이었는데요. 정치를 그만둘 생각으로 들어왔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 저 같은 이런 캐릭터가 정치권에서 이렇게 막 경쟁에서 이기면서 정치권에서는 뭐 이 양보하고 이런 것보다 자기 목소리 주장해야 될 때 확실하게 주장하고 이런 사람이 훨씬 훌륭한 캐릭터더라고요. 그러니까 뽑아준 사람이 있으니까 처음 국회 들어와서 뭐 상임위원회 할 때 보면 막 남이 할 때 막 끼어들어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런 사람 나쁘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잘하고 자기 자기 목소리 분명하게 내면 오히려 좀 정치인이라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저는 그런 캐릭터 아니어가지고 사실은 인생을 바꿔보려면 40대 초반에까지 한번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어서 인생을 바꿔보려고 저 캠프에 들어왔죠. 그거는 이제 노무현 후보가 그러니까 10년 동안 옆에서 봤을 때 노무현 후보 존경하는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도전하신다니까 도와드리고 떠나야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도와드리고 떠나야지라고 생각하기까지는 이분은 대통령은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던 거죠. 도와드리고 떠나야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대세는 여야 합쳐서 이해창 후보가 대세였어요. 이쪽 민주당도 거의 이인재 후보가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그러면 부산에서 몇 번 떨어진 사람, 부산에서 당선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계속 떨어진 사람. 그래서 설마 이분이 대통령이 당선이 될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들어갔던 거죠. 근데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서관 자리가 청와대 비서관 자리 한 50개쯤 되는데 뭐 절반은 정책 파트고 절반은 이쪽 정무 파트일 텐데 뭐 민정 정무 이런 거 오면은 뭐 해봐야지 그랬는데 자리 하나 남았다면서 연설 비서관 하라고 망설였죠. 이제 이 까다로우신가요? 사실은 우리 노 대통령님은 남들 하는 하나만한 얘기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남들하고 똑같은 얘기 할 거면 뭐하러 연설을 하고 뭐하러 글을 쓰냐고. 근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하나만한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까 말까 5년 동안 그걸 어떻게 씨름하지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던 끝에 집에 와서 우리 어차피 떠나기로 했던 거니까 이번 기회에 떠납시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눈을 부릅뜨면서 먹고 살 자신도 없으면서 빨리 가서 다시 일하라고 해가지고 꼼짝없이 가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들어가 보니까 시스템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님은 중요한 연설은 아까 강원국 씨가 얘기했을 수 있는데 한 2달 전부터 미리미리 구술을 해주세요. 그런 시스템이 있고 무엇보다 아까 강연한 강원국 씨가 연설팀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일해온 강원국 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원국 씨가 쓰는 연설을 꽤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강원국 씨가 굉장히 간결하고 압축된 문장을 구사를 해요. 저처럼 막 군더더기 많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2달 만에 강원국 씨한테 길을 터주려고 그런 것 같은 저를 대변인으로 보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대변인이 어떻게 보면 좋은 자리가 막 세상에 이름 날리고 뭐 텔레비에 나오고 정치를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자리긴 하죠. 근데 저는 약간 좀 샤이한 것도 있고 게다가 이 술을 잘 못 먹어요. 무엇보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 왜 저를 대변인 시킬까
지금은 이렇게 강연하러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말도 하고 그러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한 서너 명 앞에 서면은 발도 더듬고 한 2, 3분 얘기 안 하고 나면은 다음 뭐 얘기하지? 얘기할 것도 뭐 머릿속에 감해진 사람이었는데 왜 대변인 시켰을까? 의문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술도 잘 못하니까 아무리 언론과 긴장 관계를 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변인의 자리는 기자들을 매일 상대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 술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소심한 데다 술이 약하니까 술을 한 잔 먹으면 얼굴이 파랗게져요. 2잔 먹으면 없는 이제 객기가 생기죠.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3잔 먹으면 이제 객기도 생기고 그런 무렵에 기자들이 쿡쿡 찔러요. 뭐 윤태영 대변인은 실세가 아니라서 잘 모를 텐데 대통령께서 총리 후보로 누굴 생각하고 있대? 뭐 이런 A 씨를 생각하고 있대 그러면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그걸 진짜로 알면 기분 하나도 안 나쁘는데 모르면 기분 되게 나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또 그런 걸 노리고 쿡쿡 찌르고 들어오죠.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 밖에 나가서 전화해가지고 이제 또 다 취재를 하는 거죠. 해가지고 술김에 이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술이 세야 이런 딱 맨정신을 딱 버티면서 이제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는데 잘난 체하고 싶은 욕구를 감당 못하고 결국 이제 알아봤더니 이렇대 하고 이제 다 얘기해 준 다음에 다음 날 술 깨면 이제 후회하죠. 그러니까 대변인 1년 하는 동안 그렇게 술 깨고 나서 후회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뭐 촌철살인을 구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사람을 왜 대변인을 시켰을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말은 당신은 어쨌든 굉장히 잘 하시니까, 저는 글을 쓰는 친구니까 당신의 얘기를 글로 한번 정리해서 잘 정돈해서 그것만 잘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대변인이 휘황찬란하게 막 촌철살인을 구사하면서 막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보다는 어쨌든 전달만 잘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셔서 그 점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대변인 생활을 했는데 그때만 저희 참여정부 때 이제 기자들이 한 200명 정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언론들도 개방하기 시작하면서 200명 정도 들어오니까 매일 전화 받는 게 한 200통을 받는 거예요. 그 뭐 가끔 목 바른 전화를 리콜해주고 그러면 많은 사건이 있거나 그런 때는 한 250통, 300통도 전화를 해요. 그 뭐 화장실에 갔을 때도 전화기를 갖고 가야 되고 그 뭐 샤워하러 들어갈 때도 이렇게 전화기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습기가 차니까 전화기가 일찍 망가져요. 게다가 뉴스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께서도 직접 전화를 많이 하세요. 언론에 뭐 난 거, 뭐 저 어떻게 해서 나간 거냐고 이제 그걸 대변인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전화기를 24시간 끼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일하는데 가장 제 기를 팍팍 죽이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바로 노 대통령이세요. 몇 명 자리에 이렇게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톡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게 기사가 잘못 난 날, 야 이런 기사는 말이야 이 대변인이 대차게 말이야 이렇게 탁 받아쳐야 되는데 우리 대변인 너무 착해서 유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기를 팍팍 죽이세요.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고 또 다음번에 자리가 생기면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 돌아갈 때마다 한 번만 더 해보셔라. 네, 그만둬야지. 예? 근데 진짜로 이제 몇 번 더 하셔가지고 진짜로 사표를 들고 올라갔어요. 그해 가을에 2003년 가을에. 그때만 해도 제가 처음 대변인 할 때는 말하자면 안희정 이광재급의 직급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일 하나 생기면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다 주변을 취재해가지고 이렇게 답변하고 그랬었는데 처음으로 독대 신청을 해가지고 대통령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9월인가 10월에 이제 올라갔죠. 올라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막 대책 없이 일 저지른 걸 굉장히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이 사표를 내도 잘 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대안 없이 일 저지른 거 굉장히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머릿속에 대안을 딱 생각해 두고 올라가서 대통령이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더 이상 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럼 누구 시킬까? 깜짝 놀랐어요. 좀 뭐 이렇게 만류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바로
누구 시킬까 하고 대안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안 없이 사고 치면 문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대안을 물어보시는구나. 해서 준비해간 대안을 딱 말씀드렸죠. 몇 사람 정치적으로 유명한 분들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들 이름을 듣더니 그래, 그 사람들을 대변인을 발탁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실력이 뛰어나서 왔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내가 잘 봐서 왔다고 생각할까. 그래서 당연히 전자겠죠. 당신 자신들 실력이 뛰어나니까 여기 오게 된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랬더니 자네는 어느 쪽인가? 그래서 저야 실력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발탁해 주셔가지고 어렵지만 힘겹게 일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자네가 계속하게. 나한텐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노 대통령의 용인술 같은 건데요. 사람을 부족하다 싶어도 그 발탁을 해서 그 사람이 그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키워내는 거죠. 제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보 시절에는요, 이 내부에서 회의하면은 정말로 할 말이 없었어요. 이 남들이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토론이 나오면 뭐 후보가 얘기하고 이광재, 안희정 이런 사람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할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할 얘기가 없지? 나는 고민이 깊지 못한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대변인 생활 1년 하고 나니까 내부 회의하면은요,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주인이 돼서 일을 1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정무 감각, 정치 감각이라는 게 뭐겠어요? 대부분 그 중에 한 50% 이상은 이런 사안이 밖에 나갔을 때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능력을 키워나가는 게 정무 감각인데 그런 게 대변인 생활을 1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에 배이고, 그러니까 안에 내부 회의를 하면은 해야 될 말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도 많고, 다음 뭐 기자들한테 떠볼 수도 있고. 그렇게 대변인 생활을 1년 하다가 휴가가 찾아왔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다가 2004년 3월에 노 대통령님이 탄핵 소추를 당해서 업무가 정지됐을 때인데 이제 대변인도 놀아야 돼요. 대변인도 일하면 안 돼요. 네. 놀면서 뭐 할까 이랬는데 사람들이 관제에 갇힌 대통령 뭐 하시냐 하도 궁금해 하길래 대통령의 동정을 취재해서 글을 한번 써서 언론에 기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대통령의 잃어버린 봄날이라는 글이었는데 요새 페이스북으로 따지면 공유가 4,000번, 5,000번 되는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그걸 보시더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셔서 자네 지난번에 대변인 그만두고 싶다고 그랬지? 이번 기회에 그만두고 그러면 탄핵 끝나면 부속실장으로 올라와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면서 그걸로 밖에다 알리는 일도 하고 역사에 남기는 일도 하게 하고 이제 대변인에서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1부속실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7월부터는 1부속실장의 일을 하게 됐습니다. 1부속실장 그러면 작년, 재작년 계속 언론에 엄청 많이 나온 자리예요. 그죠? 이 문고리 권력이에요. 문고리 권력. 이게 바로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문고리 딱 붙잡고 누구는 면회시켜주고 누구는 안 시켜주고 막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죠. 저한테 기록을 맡기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밤에 저희가 보통 9시에 퇴근하는데 9시에 이제 관제에서 내실로 들어가시는 거 보고 퇴근하고 다음 아침 7시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이제 보고를 드리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그 9시부터 밤새 생긴 일을 저한테 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밤에 예를 들어 9시 뉴스를 보다가 산자부에 관련해서 이상한 기사가 나와서 산자부 장관한테 전화했더니 산자부 장관이 이거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보고서를 언제까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밤새 있었던 일은 일대로 대통령이 다 얘기해 주시니까 알고 낮의 일은 아침, 점심, 저녁짜리 다 배석해서 듣고 회의도 다 배석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머릿속을 100% 하는 거예요. 100%. 그렇게 이 밤새 일어났던 일을 기록을 했죠. 저한테 얘기해 주신 여러 가지 업무의 편의가 있어요. 대통령께서는 예전 장관 시절에도 그랬는데요. 배석 자리에 이렇게 독대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하고.
옆에 누구 한 명을 꼭 끼워 넣으면은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들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거 지시사항으로 해주게 하면 바로 거기서 전달할 수 있어요. 그걸 일부러 사람 만나고 한 2시간 동안 얘기한 다음에 나와서 이거 지시해야지 하고 나와서 얘기하면 까먹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 항상 보좌관이나 뭐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친구한테 계속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두 번째는 독배를 싫어하시는 거는 한 사람의 잘못된 정보와 판단만을 가지고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봐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이 사람이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 항상 나중에 제 부속실장은 이 다른 높은 사람들 보고하는 것들 사이사이에 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부속실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고 결제 맡아야 되는데 사이사이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 어떤 때는 계시는 도중에 여쭤보고 거기서 결제를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다가 나중에 하면 되게 욕먹었죠. 자네 앞으로 절대로 걸어다니는 중에 뭐 판단 내리게 하지 말라고. 이게 막 우왕좌왕 정신없는데 판단 내렸다가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두 사람인 대통령과 본인 두 사람만 있는 데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지 마라. 적어도 한 사람만 더 있거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저처럼 기록자를 두는 게 굉장히 편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지시사항 금방 전달할 수 있지, 업무의 효율성도 있지, 그다음 뭐 독대 가져오는 폐해도 좀 방지할 수 있지.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걸 알 수 있으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총리 후보를 선출하는데 A라는 사람을 막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B라는 사람한테로 옮겨가고 있는 게 캐치되면 A라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당신한테서 마음이 떠나가고 있으니까 와서 좀 어필하십시오. 이렇게 귀띔을 해줄 수도 있고 B라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당신한테 마음이 가고 있으니까 조신하게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런 귀띔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문고리 권력이 할 수 있는 권력인데 딱 30분입니다. 제가 그 정보를 독점하는 거는 30분 후에 비서실장이 올라오면 그 얘기를 그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노 대통령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30분 후에 수석보좌관 얘기하면 거기서 또 다시 다 얘기하세요. 이 기본적으로 비밀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일부러라도 비밀을 만들지 말자라는 사소한 거라도 비밀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괜히 비밀 같지도 않은 걸 비밀로 하자라고 하면 나중에 알려지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밀을 만들지 않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버리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보를 독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정부 때 임기 말에 가서는 수석보좌관회의 같은 거는 생중계를 했어요. 이 청와대 내에는. 그래서 여직원들까지도 다 대통령 얼굴이 쌍꺼풀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요새는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사는 자잘하게 뭐 긁히는 기사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얘기나 동정이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결정적으로 막 나중에 이런 게 드러나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얻어맞는 일은 오히려 없다. 이게 이제 우리 대통령님의 이제 특징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기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처음에 기록을 하니까 이해찬 뭐 총리, 정동영 뭐 통일부 장관 이렇게 높은 사람들하고 세 분이서 밥 먹는 데서 옆에 딱 저도 끼어가지고 거기서 밥 먹으면서 적어야 돼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적는 것도 힘들고 근데 대통령 말씀하신 거 적어야 되니까 대통령 말씀하시기 전에 밥을 입에 넣으시면 저도 잽싸게 밥을 입에 넣고 같이 씹다가 말씀하시면 또 이제 열심히 적고 그랬습니다. 몇 두 번 하다가 제가 끝나고 나서 말씀드렸죠. 제가 너무 불편해서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나중에 밥은 제가 따로 먹을 테니까 자리를 좀 뒤로 빼고 뒤에 앉아 좀 편하게 적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하시는 말씀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노 대통령님은 처음 국회의원 시절에는 안 그러셨는데 두 번째 종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다음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수행비서가 이제 있었는데 수행비서를 앞에 조수석에 안 태우고 옆에 태우고 다니셨어요. 그 조수석이란 저도 이제 정치권에서 높은 정치인들 모시면서 조수석에 많이 타고 다녔는데 조수석에 타고 다니면 거기가 자기 직장이에요. 수행비서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댁으로 출근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모시고 나오면서 그 자리에서 전화 연결해드리고, 그러니까 자기 직장이 거기예요. 그래서 저녁 의원님이 뭐 누구 만나러 저녁 자리 가시면은 기사랑 얼른 밥 먹고 와가지고 우리 의원님 언제 나오시나 하고 그 음식점 문이 잘 보이는 곳에 탁 서가지고 시동 걸어놓은 채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퇴근하시면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오는. 이게 수행비서가 굉장히 좁아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만날 기회도 없고. 근데 노 대통령이 그때부터 두 번째 국회의원 되셨을 때부터 수행비서 옆에 태우고 다녔어요. 장거리 갈 때도 다 옆에. 그 옆에가 비면은 때로는 다리도 뻗고 좀 편하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굳이 옆에다 태우고 다니시면서 앞에 주수석은 의자 앞으로 젖혀두고 이렇게 다니셨는데, 그래서 대화하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자료도 같이 보고 이야기하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디 가서 박사한테 정책에 관련해서 설명 들으러 들어가면은 제 비서입니다. 같이 앉아서 듣겠습니다. 뭐 뒷열에 빼서 앉는 게 아니고 옆에 같이 앉아서 듣겠습니다. 저녁 술자리, 밥자리는 물론 저녁 자리까지, 술자리까지도 옆에서 같이 먹었어요. 수행비서.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뒤에 빠져가지고 이 글 기록을 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가시는 거죠. 같이 밥 먹으면서 저거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모든 자리에 배석하면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노 대통령님이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포켓 수첩 하나가 쑥쑥 다 적혀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적으니까 아침 회의, 오전 회의, 아침, 점심, 저녁, 뭐 오후 회의까지 배석한 날은 거의 뭐 수첩 한 권이, 조그만 포켓 수첩 한 권이 그냥 없어져요. 한 일주일을 하니까 바로 이 가운데 손가락에 펜옥이 불이 터져가지고 거의 펜을 갖다 대기 어려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뭐 어깨도 아파오고, 근데 뭐 가끔가다 내부에서 뭐 회의하다 보면 1시간짜리 회의인데 30분 마무리 말씀 다 하신 다음에 일어나시길래 끝났나 보다 하고 저 이제 스트레칭하고 막 피도 돌게 막 손도 털고 그러는데 문고리 붙잡은 채로 한 15분간 더 얘기하고, 그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받아 적는 일이 정말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노 대통령이 같은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정리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봉하에 퇴임해서 내려가셨을 때 처음에는 이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제 방문객 인사를 하시는데, 방문객 인사 받으려고 내려가신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저 농촌 살리기도 하고 농사도 지으시고 환경운동도 하고 이러신 다음에 책도 쓰시고 이럴 위랑으로 내려가셨는데, 대통령님 나와주세요 하니까 이제 하루에도 막 8번씩 10번씩 찾아와서 나와주세요 하니까 다 나갔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하루에 8번 나가서 30분씩 얘기하고 들어오셨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 정말 진짜로 해야 될 일을 못합니다. 해서 참모들이 4번으로 줄입시다 했더니 좋아. 그래서 4번으로 줄였더니 한 번 나와서 1시간씩 얘기하고 들어오셨어요. 그게 이제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이제 치과에 그 형님 사건, 박연차 사건 나서 치과에 들어가시 전까지 그 말씀을 재단에서 구술을 다 풀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3월 달 내용보다 11월 달 내용이 훨씬 좋아요. 막 말씀하시면서 체계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아무렇게나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시고 그날 저녁에 참모들하고 오늘 얘기 중에 어떤 게 먹혔지, 어떤 걸 사람들이 의문스러워했지, 이걸 다 리뷰를 하세요 하루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거죠. 이게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약간 달라요. 김대중 대통령님은 옛날 언론이 탄압받아 당신 말이 잘 전달이 안 되던 시절에 정치를 해오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세요. 이게 새로운 얘기를 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10번을 얘기해야 일반 국민들이 한 번이나 들을까 말까 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근데 노 대통령이 그 반대로 같은 얘기 한 2-3번 하면 당신이 좀 질리시는 것 같아요. 당신 먼저 이 얘기를 바꾸기 때문에 언론이 제목을 뽑는 게 막 다른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당신은 말씀하시면서 정리를 해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전략적인 면에서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훨씬 나은 면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메시지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노 대통령님은 말에 있어서 말하기나 이런 것한테 전략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편이셔서 예를 들어서 2003년 4월에 그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시정 연설을 하러 이게 국회에 오셨다가 이게 그날은 그게 메인이었어요. 어쨌든 그거의 이유를 설명하는 게. 근데 그때 마침 KBS 사장 문제 놓고 청와대가 개입했냐 안 했냐 하고 막 언론 보도가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여기서 국회 시정 연설 하고 나서 돌아가시면서 청와대 춘추관에 들러가지고 KBS 사장 문제를 해명하셨어요. 다음날 일면이 전부 KBS 사장 문제가 돼요. 진짜로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고 딴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인 면에서는 당신이 그 전략을 생각하지 않고 수시로 말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기 때문에 메시지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효율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제가 그 수첩 접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1년 만에 꾀를 냈습니다. 처음부터 생각은 한번 했었는데 너무 좀 대통령 앞에서 경망스러운 일이 될까봐 망설이던 걸 너무 힘들어서 1년 만에 작은 노트북을 구해서 노트북을 갖고 들어가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 부속실장 대회 기록할 때는 대통령 아무리 그래야지 대통령 앞에서 이 노트북 자판 타닥타닥 식사하시는데 타닥타닥 하는 게 좀 불경스럽다고 생각해서 안 했는데 노트북을 갖고 들어가서 하니까 이게 제가 좀 치는 편이거든요. 그랬더니 말을 시작부터 끝까지를 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비교적 파일도 깔끔하게 관리해야 되고 제가 10년 동안 노 대통령님 옆에서 지금거리에서 모시면서 유일하게 들은 칭찬. 자네 업무 혁신 제대로 했네요. 그때 칭찬해 주셨어요. 실제로 그런 게 그 1년 동안 손으로 쓴 거를요. 지금도 제가 디지털 파일로 옮기고 있어요. 한글 파일로. 어차피 다 옮겼어야 될 일이니까 처음부터 노트북을 들고 들어가는 게 낫었죠. 제가 쓴 그 수첩을 옮기는 작업을 지금도 하는데 한 20-30%는 제가 쓴 글인데도 해독이 안 돼요. 도대체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어요. 해독이 되는 글 중에도 이거 왜 써놨지 하는 게 또 20-30%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으로 하면은 거의 그래도 이게 많이 커버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록을 했는데 어떤 그래도 뭐 하루 종일 배석해서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어떤 파일을 열어보면은 행사 제목만 써 있고 대통령하고 콜론 딱 찍혀 있는 다음에 갑자기 니은자만 화면 하나 가득 찍혀 있는 것도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졸은 거예요. 니은자 누른지 잠이 들어가지고 끝나면 후다닥 파일 덮고 이제 일어나서 저장이 돼버린 그런 파일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이제 이 사적인 일정을 관리하는 것과 기록을 같이 하는 일이 이제 힘들다고 생각하셨는지 나중에 이제 저를 위해서 위인 설관을 하셨어요. 비서관 자리 하나 따로 만들어 주셨는데 자네는 그 일만 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일만 하게 해가지고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말과 글 비서관으로 하세요. 근데 제가 딱 듣는 순간 아유 말과 글 비서관 너무 본데 없어서 싫습니다. 제가 지울게요 해가지고 지어간 게 연설기획 비서관이에요. 근데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말과 글 비서관으로 할 걸. 말과 글 비서 예전에 제가 노 대통령이 자서전 썼다 그랬잖아요. 그때 출판사에 있었거든요. 제가 출판사에 있었는데 제목을 몇 개 막 지었어요. 멋있는 거 지어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딱 싫다고 거절하신 다음에 내가 지어볼게 해서 3일 만에 갖고 오신 책 제목 이름이 여보나 좀 도와줬어요. 여보나 좀 도와줘라고. 노 대통령이 의원 떨어지고 나서 처음 쓴 자서전이거든요. 출판사에서 보고 뭐 이래 생뚱맞아. 여보나 좀 도와주고 뭐야 이렇게 했는데 2-3일 동안 사장님하고 편집장 막 다 회의한 결과 그래도 이게 차별성이 있네 라고 했어요. 그때 나온 정치인들 책 100권을 다 분석해 보면요. 다 기대, 희망, 새벽, 미래 다 이런 말 쓰는데 유일하게 정치인 책 중에 그런 거 안 들어간 제목을 지어오신 거예요. 여보나 좀 도와줘. 그러니까
말과 글 비서관으로 하세요. 이게 저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좀 한문투에 그럴듯한 이름을 지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연설기획비서관 했더니 기자들이 이거 뭐 하는 사람이냐. 예, 연설비서관 따로 있는데 기획비서관, 기획자 붙은 비서관도 한 4, 5명 있는 것 같은데 뭐 하는 사람이냐. 설명하기. 말과 글 비서관은 그걸 누가 물어보고 있어요. 아, 저 사람 말과 글을 하는 사람이구나 한 거죠. 그래서 재작년에 그 대통령의 말하기라는 책을 내고 나서 그 기자가 저 인터뷰한 다음에 주간지 기자가 인터뷰한 다음에 양면으로 기사를 쓰고 나서 저기 제목을 나는 지금도 노무현의 말과 글 비서관이다 이렇게 제목을 써줬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노 대통령님이 이렇게 서민적 언어라는 뭐 그런 언어도 많이 쓰셨지만은 쉽고 편안한 용어로 사람들하고 소통하려고 했던. 근데 이 일반 대중 연설할 때는 그러신데요. 이 뭐지? 정해진 이제 행사에서의 연설은 당신이 하고 싶으신 말이 많기 때문에 구술을 한 2배, 3배를 해줘요. 항상. 그럼 우리 제가 강원국 씨가 해야 되는 일은 그거를 3분의 1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글을 줄이다 보면 간결해지는 맛은 있지만 재미는 약간 떨어져요. 그러니까 쓰여진 연설을 읽으실 때, 낭독하실 때는 약간 재미가 떨어지는, 긴장감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모시면서 그거는 막 다른 글쓰기 강의 때 할 얘기고 여기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저런 사람은 고스트라이터라고 고스트라이터. 예,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 안 되고 그 작년에 5월달에 제가 한번 오랜만에 기사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썼다고. 그래서 취재가 들어왔길래 뭐 대변인 시절부터 철칙이 거짓말은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하고 했더니 이제 기사가 이렇게 크게 났어요. 그래서 이제 댓글을 평소에 소심하니까 댓글 잘 안 보다 이건 칭찬들 뿐이겠지 하고 분위기 좋으니까 댓글 쭉 보다 보니까 하나가 탁 걸리더라고요. 거기 댓글에 뭐라고 써있냐. 그걸 왜 네가 썼어? 그건 문 대통령 생각을 네가 정리한 거에 불과하지. 그걸 자기가 썼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라고 댓글이 탁 있는데 눈에 탁 띄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맞죠? 거기에 쓰여있는 건 제 생각과 제 뭐 아이템이나 제 철학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의 생각과 철학과 이거를 하시던 말씀은 평소에 그걸 정리해 둔 거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로는 정리했다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이왕 신문에 한 번 난 거 자랑은 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제 소개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또 1시간 됐죠? 예, 한 30분 남았는데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청와대 대변인 하던 시절에 대변인 하다가 연설기획비서관 시절 같은데요. 제가 이제 노 대통령님하고 가까웠던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가까웠다는 거를 증명하려고 갖고 다닌 사진. 이때 한 84kg, 지금 한 76, 7kg 나가는데요. 청와대 들어갈 때 한 72kg로 들어갔는데 저 때 한 10kg 이상 쪘었죠. 제가 예전에 학생운동화 시절에 감옥도 들어갔었는데 그때 들어갈 때 62kg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 76kg 돼요. 징역 8개월 만에 그러니까 나랏밥만 먹으면 살찌는 체질이에요. 예. 저 옆에 있는 분은 제 후임인 연설기획비서관 김경수 지사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걷는 앞으로 못 나왔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저보다 훨씬 앞에 나가요. 노 대통령님 이런 목차로 얘기를 할 텐데요.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또 질의응답 시간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노 대통령님은 그러니까 양극단의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런 게 많아요. 천재와 바보. 강자에게 강하고 또 약자에게는 약하고. 당당하기도 하지만 또 한없이 미안해하는 측면. 통 큰 디테일. 이거는 뭐 기록이라는 책에서 제가 쓴 건데 통도 크지만 굉장히 또 디테일한 건데 또 굉장히 디테일하세요. 그걸 다 모아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끊임없이 자신을 버린다. 그 바보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는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3당 합당 반대.
하고 그다음 부산에서 뭐 부산에 14대 한번 출마하고 그다음에 부산시장 다시 출마하고 96년에 서울에 올라왔다가 종로에 보궐선거에서 다시 당선된 다음에 이제 종로 정치 1번지니까 거기서 탄탄대로를 걸어가실 줄 알았는데 그게 영 못마땅하셨는지 다시 1년 만에 그만두고 부산으로 가서 출마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농부가 어찌 밭을 탓하겠습니까? 라는 말로 이제 노사모가 탄생되는 배경이었죠. 근데 어릴 때는 이제 천재라는 소리 많이 들었나요? 천자문을 어렸을 때부터 일찍 깨우셨다고 그래요. 제가 옆에서 볼 때는요, 제일 놀라운 게 대부분 저는 역사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역사 외우는 거 진짜 못하는데 노 대통령님은 동양의 역사, 서양의 역사 이거를 다 깨고 있어요. 몇 년도까지 다 깨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거를 몇 년도에는 이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거를 정확히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할 때 동양의 역사는 동양의 역사대로 서양의 역사는 서양의 역사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동시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는 능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순방을 떠날 때면은 자료가 출력된 자료로 따지면 이만큼 보셔야 돼요. 한번 지금 문재인 대통령 뭐 지구 한 바퀴 도는 정도면 보셔야 될 자료가 이만큼 될 거예요. 아래에서 이제 다 올려드리면 그거 당연히 안 보셨겠지 생각하고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에 이제 뭐 관련 이제 회의를 하면은 아래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줘요. 저기 들어있는 내용 얘기하면 대통령께서 그거 다 봤어요. 라고 해요. 그럼 이제 약간 뻘쭘해지죠. 이제 보고한 사람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께 뭐 보고할 때면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말을 꼭 앞에 붙여요. 그러면 이제 실수는 아니. 호기심도 많고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예를 들어 EU 방문을 앞두고 있으면 하다가 뭐 저보다 훨씬 기억력도 좋고 뭐 그러니까 근데 호기심이 많으시고 가다가 뭐 저 풀 이름은 뭐지 뭐 이런 걸 민망하게 막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대통령님 앞에서 최고 권력 앞에서 이렇게 모른다는 소리를 하는 게 크게 그렇게 말이 안 나요. 너무 못하는 거죠. EU 회원국이 몇 개지? 그러면 저도 대변인이니까 그 자료를 다 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브리핑할 때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모르죠. 저는 술 먹고 뭐 기자들하고 올려다니다가 한 24개국 되나?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게 틀린 적이 거의 없어서 막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알았어 하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사무실 들어와서 검색을 해보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낭패예요. 그러면 대통령 머릿속에 잘못된 정보가 입력돼 있으면 이게 EU 방문을 앞두고 있다가 EU 쪽 언론하고 만나서 얘기하다가 24개국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망신이죠. 그러니까 다음 회의 끝날 때까지 문간 지키고 서 있다가 나오실 때 딱 아까 그 말씀드린 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모른다고 얘기를 이제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던 시대가 아니라서 스마트폰이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그래도 걸어 다니면서는 지금도 스마트폰 있어도 못할 거예요. 아마 대통령 주변에는 통신이 차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스마트폰 검색은 지금도 주변에서는 못할 거예요. 발명가 이게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게 뭐 회의하러 들어가시면은 그 양복 자켓을 대부분 의자 뒤에다 이렇게 걸어두잖아요. 그거 보면서 옷이 망가지는데 그 의자 뒷면을 이게 위에를 옷걸이 모양으로 하자 이런 제안을 해서 그걸 만들자고 막 하셨기도 하고 낮에 일하다가 낮에 산에 갔다가 저녁 때 와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지를 올라갈 때는 등산복처럼 지퍼를 내리면 딱 이렇게 쭈삣해지고 내려서 지퍼를 내리면 좀 뭐 펄렁이는 이런 바지도 만들자 뭐 이런 발명가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고시 공부하던 시절에 독서대라는 걸 발명해가지고 이거는 실용시장 특허까지 냈어요. 대통령 노무현 이름으로 특허를 받았어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나중에 몰랐는데 여기는 이제 법전 같이 항상 보는 책을 넣는 거래요. 요거는 이제 공부하는 책을 넣는 건데 이게 뭐 여기 홈이 파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가 특징이냐면 공부하다가 이제 몸이 슬슬 이렇게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책의 각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이제 혹자의 말은 거의 누워서도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거의 한 45도 정도까지는 허용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저런 걸 개발하셔가지고 특허를 내서 진짜로 사업도 하셨어요. 그 같이 고시 공부하던 3명이 이제 있었는데 먼저 고시 합격하신 다음에 사법연수원 다니다가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법연수원 다니다 보니까 우리 언제 돈 벌지 모르겠다. 빨리 저거 갖고 사업을 하자. 나머지 공부하는 2명을 꼬셔가지고 저걸 이제 생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의 유명한 재력가한테 가서 500만 원을 빌렸대요. 그 70년대 초에 그 굉장히 큰 돈이죠. 50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아주 헷갈리네. 하여튼 빌려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저게 무슨 표준화도 안 되고 또 누가 사겠어요 저걸. 그래서 이제 바로 망했나 봐요. 몇 달 안 가서. 그러니까 1년 만에 이제 거의 완전히 다 돈을 다 써버렸는데 그 세 사람이 다시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도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몇 가지 안을 제시할 때 이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하나는 50만 원을 재투자해 주시는 방법. 두 번째는 빚을 갚을 때까지 한 명이 여기서 노력 봉사를 하는 방법. 뭐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제시했는데 그분이 젊은 사람들이 젊어서 한번 도전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없는 걸로 생각할게 하고 거기서 끝내셨나요? 더 이상 투자는 대신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때 사업은 망했죠.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변호사 되시고 나서 돈 이제 벌기 시작한 다음에 바로 그걸 또 갚으셨더라고요. 다른 친구들 모르게. 다른 친구들이 알게 된 건 그로부터도 한참 10년 후에 알았나 봐요. 그 돈을 이미 다 갚아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에 있을 때는 뭐 감따는 장치 이런 것도 개발하고 그랬어요. 어느 날 대변인 하던 시절에 가을이었는데 뭐 감따는 장치를 개발했으니까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관저에 올라갔더니 아래에서 이제 툭 잡아당기면 가위가 이제 탁 저 꼭지를 따가지고 망태기에 딱 떨어지는 거였는데 그거는 밖에도 다 있더라고요. 예, 굳이 발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거에 총합이 결과물이 이지원 시스템이에요. 이지원 시스템. 그 전자문서 결제 시스템, 보고 시스템이죠. 그거는 95년 중반부터 이제 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프로그램 뭐 당신이 이런저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아서 그 프로그램이 덩치가 엄청 커요. 그 인명관리 프로그램 하나인데 이 잡아먹는 용량이나 그래서 이제 실용화가 못 되는데 청와대 들어가셔서는 이제 전문가들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개발을 하셔서 이지원이라는 걸 개발하셨죠. 이지원도 지금도 노 대통령의 발명가의 한 명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것 역시 이거는 실용신안 등록했을 때 그 모습이고요. 예, 강자에게 강하다. 고등학교 독서실에 이렇게 다니다가 이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기도라는 사람이 막 군기 잡는데 고3이 기도 잡는데 그거에 한 거에서 고비가 탁 책상에 올라가지고 일장 연설을 하신 적이 있대요. 그분의 얘기를 듣는데 하여튼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사람이 힘쓰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연설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다음에 6월 항쟁이나 이런 때 보면은 최루탄 터지면 대학생들 다 도망가는데 유일하게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버티고 있는 사람이 노무현 변호사였대요. 강자의 강한 면모는 나중에 뭐 대통령 되신 다음에도 아시겠지만 뭐 이 검찰 노 대통령 사이가 안 좋은 건 권력이 또 다른 권력 기관들이야. 응? 검찰이나 언론. 각자의 수행비서 얘기는 아까 했고요. 우리 노 대통령이 출마할 때 이게 물 비표증 섰다가 이게 장수천 이거 떠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것도 이분이 하도 눈물로 도와달라고 호소하니까 그거에 인정이 못 이겨가지고 끌려 들어가가지고 결국 그렇게 나중에 인수하게 됐던 거죠.
제가 기록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기록 한참 하고 있다가 말씀 받아 적고 있다가 정말로 높은 사람이 와서 두 분이 긴하게 얘기하시게 난 나가야지 하고 이렇게 나가면 거꾸로 부르세요. 왜 나가냐고. 지금이야말로 더 중요한 거 적어야 될 텐데 왜 나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비밀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전화는 일시적으로 뭐 이게 통화가 연결될 수 있잖아요. 부속실에 있을 때. 근데 전화 연결을 해서 통화가 시작되면 제가 밖에 있다가도 들어가서 옆에 가서 앉아 있으면 그걸 더 자연스럽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비밀이 없는 거죠. 당담의 원천은 아까 말씀드린 솔직한 사람. 이건 아주 천성인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제가 보기엔 천성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감을 팔아가지고 어머님이 좀 돈이 좀 생기셔가지고 저금통에다 이렇게 놔뒀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조금씩 빼내다가 이렇게 표시가 안 나니까 한번 왕창 빼가지고 이제 그걸로 하모니카를 사서 막 불고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 보기엔 누가 돈은 없어졌는데 제가 하모니카를 불고 있어서 너 하모니카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뭐 이게 막 둘러대면서 막 하더래요. 그래서 형님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둘러댔나 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어머니 그 머리맡에서 아버님하고 같이 대걱정을 하신 얘기가 귀로 듣는 거예요. 이 애가 어떻게 되려고 누가 봐도 그 돈도 없어지고 누가 봐도 그 돈으로 하모니카 산 게 분명한데 그걸 천연덕스럽게 저 아니라고 형한테 핑계를 대고 있어 얘가 뭐가 되려고 그러냐고 대걱정을 하는 걸 듣고 나서 깨어나서는 다시는 이제 그런 거 안 한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고 살았다는 그런 기고문이 어디 하나 있어요. 90년대 초반에. 이게 우리 노 대통령님 시절에 국무회의 하면은 항상 이렇게 중간에 차를 직접 타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노 대통령님은 커피를 하루에 저 다방 커피죠, 밀크 커피, 믹스 커피라고 그러죠. 하루에 한 7, 8잔 마신 것 같아요. 그게 고향의 숭늉 냄새가 난다고 해서 막 좋아하셨는데요. 꼭 본인이 타드시면서 저희 젓는 거는 봉지로 꼭 적으세요. 그래서 저 나중에 봉화에 내려가셨을 때도 그 회의실 옆에는 꼭 저렇게 본인이 직접 타먹는 커피잔 세트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수행하고 다니면은 어디 행사 가서 노사모가 막 노란 풍선 걸어놓고 막 이렇게 있으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안에 차 안에서 머리를 떨어뜨리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시는 그게 너무 미안하신가 봐요. 응? 저 사람 그 옆에서 그거 보고 있으면 저도 굉장히 덩달아 미안해지는 게 저희는 이렇게 월급 받고 그나마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월급도 안 받으면서 저렇게 노 대통령 가는 행사장마다 나타나서 일찍부터 와서 풍선 매달고 있고 그 대통령이 잠깐 지나가시는 그 순간을 위해서 손을 들고 있는 그거 굉장히 미안했거든요. 노 대통령 그 미안함이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행사장 갈 때마다. 근데 그 노 대통령님 시절부터 등장한 현상인데 노사모 회원들이 꼭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나세요. 그 현장에 정치 현장에 서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것인가 이게 항상 고민이었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 집필하셨던 책의 첫 서두가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것인가 이게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배 같은 거 담배는 정말로 못 끊으세요. 정말로 저 중간에 뭐 제가 기록이란 책에 썼지만 뇌경색이 걸리셔가지고 일본에 가셨다가 뇌경색이 걸리셔가지고 거의 급거 귀국할 반반의 준비까지 했다가 다행히 넘기셔가지고 이제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말이 어눌해지셔서 그러는데 바로 그 주치의가 담배 끊으시라고 담배 절대 안 좋다고 했는데 4, 5개월 만에 다시 이해찬 총리 왔을 때 차마 비서들한테 담배 달라고는 못하고 비서들한테 담배 달라고 또 잘 안 하세요. 가급적이면 높은 사람들 담배를 비서한테 이렇게 담배 달라 이거 좀 아니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담배는 참 못 끊으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장관 시절에도 이게 패치 붙이고 이런 거 다 해보셨는데, 예. 그 제가 나중에 돌아가신다 했었지만 대통령의 삼락 중에 하나는 담배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담배, 책. 예. 한 번은 봉화에서 이렇게 있는데 상황이 막 안 좋던 시절에 저도 안 좋아가지고 회의하는데 뭐 저한테 뭐 숙제를 또 잔뜩 떨어뜨리시는데 제 상태가 안 좋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 저 우울증 걸렸습니다. 사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 듣고 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말 좀 잘못 드렸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거를 당신 책임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임 중에도 안 좋은 일, 비서들이 안 좋은 일 생겼을 때 딱 첫 마디가 그 친구가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 깔려 있는 거죠. 노회통이 구사하는 유머 중에는요, 유머가 기분이 많이 보는 게 저 말하기에도 써있지만 대부분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순발력은 또 엄청 있으시죠. 그래서 이 후보 시절에 한참 유세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가까이 오더니 갑자기 이마의 주름이 텔레비에서 본 것보다 적네요 하고 한마디 하니까 바로 하시는 말씀이 네 그렇죠, 오늘 아침에 다리미를 좀 펴고 나왔습니다. 이런 거를 구사할 줄 아세요. 예. 이 사람과 얘기할 때 요새도 제가 기록을 정리하고 하는데 외국 정상들하고 만났을 때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이왕 얘기하는 거 그냥 의례적인 얘기하지 말고 그 다 상대방이 다소 불편해 하더라도 하시고 싶은 해야 될 상대방이 알아야 될 얘기는 꼭 하고 오세요. 그거 여러 가지 그걸 가급적 기분 좋게 표현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죠. 그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대변인 시절에 호주 총리랑 회담을 하는데 임기 초였어요. 그때 이제 북핵 그러니까 외국 정상하고 회담을 하면은 1시간이 회담 시간이면 30분이 통역 시간입니다. 사실은 30분 사이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분 절반 나누면 15분 정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외국 정상들하고 회담하면은 북핵 문제가 절반이에요. 절반 하고 나서 나머지 이제 7, 8분 시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자기네 나라 물건 파는 거예요. 세일즈 외교. 이게 이제 진짜죠. 정상들 만났을 때 하기 어려운 얘기를 상대국 정상한테 부탁해서 이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북핵 얘기가 얼추 끝나고 나니까 호주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주에서는 LNG 가스가 생산이 되는데 한국은 왜 인도네시아 것만 사다 씁니까? 가격도 싸고 좋으니까 인도네시아 거를 사다 주십시오. 하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이번엔 우리 물건을 팔 차례요. 뭐라고 하셨냐면 호주에서는 아주 품질이 좋은 철광석이 생산됩니다. 그 철광석을 우리가 수입해서 철을 만들었습니다. 그 철을 가지고 우리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보니 얘들이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호주 총리가 그 일 듣더니 바로 기분이 좋아서 그 자리에서 오케이를 했어요. 처음에는 저 대변인 시절에 그 옆에서 그거 막 받아 적으면서 야 저런 순발력이 어디서 나올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도 기록을 정리하다 보면은 그게 다 미리 자료 공부할 때 이 얘기를 어떻게 할까? 이 얘기를 어떻게 전달하면 상대방이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결국은 성사되는 쪽으로 갈까를 연구하신다는 거죠. 이왕 같은 말을 하더라도 기분 좋게 하는 말. 이건 봉화의 애가 놀라 하고 울리시는 장면이죠. 여러 돌렸어요 이렇게. 얼추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얘기를 간단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거의 다 아시는 얘기일 것 같고요. 2000년에는 정말로 2000년 부산 선거 때는 당선이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지지율 계속 높아서. 근데 막판에 그 김대중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이 선거일 앞두고 3, 4일 전에 발표되면서 그 역풍이 불었어요. 이쪽은 괜찮은데 부산은 엄청나게 역풍이 불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민족에게 복음인데 내가 뭐 민족에게 복음이 되는 일인데 나한테는 아무 관계 없다라고 나는 저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이렇게 통 큰 정치를 하시는 거예요. 2002년 정몽준 후보가 후보 단일화 할 때 그 여론조사 문항으로는 거의 안 될 거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후보가 하신 말씀이 후보 단일화라는 게 누가 될지 모르는 단일화를 해야 그게 진정한 단일화지. 내가 이기려고 그 룰을 끝까지 고집하다 보면 그게 단일화가 안 되는 거지 하고 마지막에 룰을 양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일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이게 지지율이 높아진 거예요. 거꾸로. 저 계속 이렇게 잔소리를 어디 식당 가면은 이게 어디 가서 딱 자리 잡고 앉으시면은 다른 사람 참모들이 와서 듬성듬성 앉잖아요. 가급적 멀리 떨어져 앉으려고. 그러면 딱 이렇게 오는 순서대로 4명씩 자리 맞춰 앉으라고 탁탁 하세요. 그래야 주인 아저씨가 서빙하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오는 순서대로 그런 디테일은 또 엄청나세요. 그러니까 자잔할 때는 굉장히 자잔하신데 한번 시스템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는 일은 전부 오케이. 그러니까 인사추천위원회가 그런 거예요. 노 대통령 시절에 인사추천위를 만들어놨는데 비서실장이 위원장이고 인사수석이 추천하고 민정수석이 검증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올리는 1순위, 2순위는 거의 90%를 받아들이셨어요. 2002년 대선 때도 보면요. 그때 TV 광고를 이회창 후보랑 경쟁했는데 그때 우리께 굉장히 많이 설득력이 있고 인기도 많이 얻었어요. 근데 기타 치는 대통령 뭐 이런 노무현의 눈물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광고들을 하나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게 TV 광고가 돈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많이들 간섭하는데 그 일체 손 안 대니까 오히려 그런 명작품이 나오더라고요. 그 외국 가시면은 그 반찬, 국빈 반찬 같은 거 하고 돌아오셔가지고 이 숙소에 오셔가지고 라면 끓여달라고. 라면을 먹지 않으면 밥을 안 먹은 것 같다고. 이건 순방 비행기 타서 꼭 챙겨 드시는 충무김밥과 라면. 라면은 무파마 라면입니다. 무파마 라면 요새도 나오나요? 아 그래요? 제가 옆에서 본 것 중에 본 건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끊임없이 자신을 버리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 봉화마을의 그 사자바위 위에 서면은 이쪽 당신이 태어난 마을을 보면은 정말 못 살고 힘든데 그 봉화의 저쪽 진영 벌판을 보면은 기차가 부산으로 가는 기차 그럼 거기 부산으로 유학 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거기 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거꾸로 마을을 보면은 찌그러지고 못 사는 이 마을을 보면서 굉장히 의기소침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생의 목표가 성공이었어요. 성공. 그 성공이 나중에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공이 아니고 세속적인 성공이죠. 그러니까 변호사에서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그래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마침내 뜻을 이뤄서 돈도 뭐 조세 그 영화 변호인 보신 분 아시겠지만 1등이었어요. 부산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 돈을 벌던 그거를 하루아침에 던지고 인권 변호사로 번신을 했죠. 끊임없이 자신을 던지.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1년 청문회 스타로 가장 인기가 높을 때 던진 게 의원직이었어요. 의원직 사태. 나중에 사람들이 다 거두라고 해야 결국은 거뒀지만 의원직 사태. 의원직도 내려놨죠. 그 다음 3당 합당할 때 따라갔으면 부산에서 가장 인기 높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작은 민주당 때 이 노무현 그 3당 합당 안 따라간 이게 이기택 뭐 김정길 노무현 이철 홍사덕 뭐 김광희 굉장히 박찬조 유명한 사람들 하여튼 그 당에 같이 있었는데요. 부산에 내려가면요. 부산이나 어디 지방 가서 다니면은 지도부 앞에 가고 노무현 의원은 저 뒤에서 쳐져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연도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 안 가고 다 뒤에 와서 노무현 후보랑 손 한번 잡으려고 그렇게 인기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3당 합당 끝나고 다음에 선거 떨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길거리 지나 볼 때 알아보긴 하죠. 그러나 아무도 와서 악수하자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버텨내신 거예요.
그게 대부분 그게 굉장히 엄청난 상실감이 들 텐데 그거를 버텨내시고 나서 나중에 다시 부산에 또 출마하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서울로 올라오면 그 정도 인기면 당선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부산을 지키신 거죠. 그런 그렇죠. 대통령이 되셔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후보 시절에 후보 단일화 같은 것도 자신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던지신 거고, 대통령 시절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신임 제안 이런 것도 그렇고 대연정 제안 이런 것도 보면 당신의 권력을 끊임없이 내려놓으려는 이런 시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던져가면서 정치를 해오셨던 분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너무 제 경력 각주 오래 얘기하는 바람에 시간을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이걸로 부족하지만 강연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네.